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 책 지옥 같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주요 인터넷 서점 경제 경영 분야에 노출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혹은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인데요. 그런데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보의 출처를 좀 다양화해보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과 금리 인하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시장이 물가와 금리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기서 쏟아내는 정보의 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쪽 분위기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거의 금리 인하를 단정짓다시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금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대립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투자 시장을 지배한 주요 키워드는 물가 문제와 금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문제나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계 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는 정보나 내용 자체가 투자 시장의 친화적인 분석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물가가 마치 잡힌 것처럼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 재무장관인 옐런도 이런 투자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5일에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로 대출을 줄이고 신중하게 해주고 있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역할을 미국 은행들이 대출 축소로 이미 하고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반면에 미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좋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더 긴축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무슨 말을 했냐? 몇몇 중형은행의 실패가 일으킨 혼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 대출을 크게 긴축시키진 않았다고 한 겁니다. 그게 옐런 말하고 대치되네요. 은행이 대출을 신중하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월가의 대표 CEO들은 통화 긴축이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통화정책 긴축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투자자와 기업들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면서 금리가 더 오르고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도 인플레이션은 더 끈적하고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하면서 미 연준은 금리를 0.5에서 0.75%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는 패드와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금리 향방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화면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마치 기정사실처럼 하반기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투자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만 보면 그렇긴 한데 여전히 금리 정책에 대한 대조적인 의견은 팽팽한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과 연관해서 물가 얘기가 많이 줄었는데 근데 사실은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맞습니다. 예전에도 소개드렸지만 핵심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이라든가 원유,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제품을 다 빼고 물가를 나타낸 수치인데요. 참고로 이 핵심 물가지수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가 치솟게 됐죠. 근데 당시에 미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 침체는 또 침체대로 심각했으니까. 그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물가 문제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에 빠져 있어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로 금리 정책을 펼치면 오일 쇼크로 물가가 너무 올라 있다 보니까 돈을 풀기 위해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한참 오르고 있던 석유와 에너지 관련 물가랑 음식료 물가 그리고 기타 전기료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기존 물가지표에서 다 제외시키게 되고요. 이걸 핵심 물가지수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걸로 통화정책의 기준을 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막 제외시키면 됩니까? 물론 당시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는 있었죠. 에너지나 곡물 같은 그렇게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들을 직접 반영해서 물가를 측정하면 물가 변동폭이 커지게 되잖아요. 큰 흐름 차원에서 방향성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 그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방해가 된 겁니다.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그쵸. 어차피 이런 에너지 같은 가격을 직접 반영 안 하더라도 오른 에너지 가격이 공산품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처음에 도입하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는 목적 자체가 돈을 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시에 측정한 이 핵심 물가 지수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럼 그때 이 핵심 물가 지수를 도입하지도 않았겠죠. 사연이 있기는 하네요. 어쨌든 핵심 물가 지수가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지표네요. 네. 이게 통화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물가 변동에 따라서 물가 조금 올랐다고 금리 인상하고 또 물가 조금 내렸다고 금리 인하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추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 핵심 물가 지수를 통화정책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의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핵심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물가가 잡힌 게 아니고 여전히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게 맞는데 통화 정책을 펼치는 기준은 핵심 물가고 이게 5%로 여전히 높고 문제는 이 핵심 물가 추세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렸다고 하는 소비자 물가도 안심할 수 없는 게 5월부터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는 감산으로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사실 이런 물가 문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하면서 전망을 할 때 지금까지는 물가 문제 위주로 물가 얘기만 하면서 금리 전망을 다뤄왔죠. 물가만 이야기했었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 예상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인상 속도를 줄이나 이렇게 예상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얘기보다는 경기가 좋니 나쁘니 하면서 경기 침체 비중을 더 높게 두고 금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물가 얘기보다 침체로 이렇게 변해가는 흐름 자체를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해석을 할 때 앞에서 말한 물가에서 경기 침체처럼 주요 키워드를 분위기를 유리한 쪽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끌어쓴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난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나왔던 패턴인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때 하는 금리 인하가 가지는 의미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물가 상승률이 재점화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현상이 터지면 지금까지 한 금리 인상 속도보다 더 크게 올려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면 그게 가진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낮은 경제 성장이 장기화되고 느린 회복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고 그게 금리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거란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옐런 장관의 말이나 현재 시장 기대처럼 금리가 내려간다 치더라도 중요한 점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금리는 계속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금리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침체 상황에서 연준이 욕먹어가면서 뭐 하려고 굳이 끝까지 긴축 하는 거며 금리를 인하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그거 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침체 왔다고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미친 듯이 사용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수습도 안 되고 있는 건데 또 그걸 침체의 대안처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